반갑습니다. 제1회 경남과학기술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제로는 경남의생명의료기기 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제대학 환경공학과에 있고 현재 경남과총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생명 의료기기 관련은 김해 지역 강소 연구 특구에 초점 맞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건희 경남과총 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2019년 예기치 않은 듯한 코비드19로 우리 생활, 일상생활 리듬도 깨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활력소마저 떨어지는데 오늘 이런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남의생명 의료기기 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방안으로 인제대 제약공학과 김경순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 후에는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은 이용태 수석 부회장님께서 바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19년 경남 의생명 강소특구가 시작된 이래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 일단 중소기업 육성에서는 전문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특구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는 인제대학 제약공학과 김경순 교수님께서 의료 관련 중소기업과 전문 인력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김경순 교수님은 녹십자 모감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셨고요. 그리고 메디헬프라인 의약품팀의 팀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CRO 총괄 운영이사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대학 제약공학과에 재직 중이십니다. 네, 발표가 있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인제대학교 제약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경순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기 전에 제가 이제 필요성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절실히 느낀 부분을 먼저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위를 받고 약대를 나와서 학위를 받고 그 이후에 사실 계속 서울에서 한 20년 정도 제약 또 의료기기 인허가 그 다음에 임상시험 관련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약 개발도 역사가 짧기 때문에 2002년도에 약사법이 IND와 NDA를 분리한 이후로 임상 CRO라는 게 생겼고 임상시험을 전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임상을 통해서 허가를 받는 이런 신약이나 신의료기기의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건 15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이런 의료기기의 개발 기술들이 월등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그만한 가치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커머셜라이즈 디벨롭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벤처 회사들도 실제로 미국에 가서 여러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실패 사례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기술의 개발이 됐다고 해서 바로 공산품처럼 IT처럼 판매를 할 수 없고 그 각각의 나라의 보건당국으로부터의 레귤러토리 허들을 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규제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것들은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한 10년 전부터 임상시험 전문가, 허가 전문가를 육성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인력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에서 임상과 허가를 계속해서 해온 20년 정도 해온 저도 실제로 안 해본 품목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시행착오를 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중소기업들이 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만 있다가 이제 지방에 와서 인제대학교에 와서 4년 정도 느낀 것은 이런 지역의 기업들이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가 부족하구나.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위탁기관들이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실은 지역에 이런 강소특구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산업을 다 육성하고자 한다면서 실제로 지역에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교육의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가 필요하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그냥 이론 강의 내지는 강의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 저 개인으로는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너무 흔쾌히 제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 단계에서 가장 최첨단화되고 있는 첨단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로 가장 많이 빠른 변화를 겪고 있고요. 그 변화의 과정에서는 산업의 경계, 국경의 경계, 그 다음에 시공간의 경계, 가공간의 경계를 다 지금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하는 건 의료기기를 20년, 30년 해왔던 사람, 의약품을 20년, 30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기술이 일로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 다양한 보건의료 산업 자체를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그런 노하우들이나 그런 기술력들이 이제 소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이 칩은요, 피임 칩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임 칩을 삽입해 놓고 그 다음에 밖에서 내가 조정을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칩입니다. 저 오른쪽은요, 의사들이 고글을 쓰고 있습니다. 수술하는 장면들이 다른 곳으로 그대로 전송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고글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주는 인포메이션을 받으면서 보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좌측에 있는 건 왓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의 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항암제, 이 항암제의 리스판스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의 파퓰레이션을 따로 분석을 하고 이 환자의 데이터를 넣으면 가장 매칭이 높은 항암제를 골라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른쪽은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죠. 이미 3D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밖에서 우리가 많은 생체 조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기술들이 실제로 어떤 산업의 경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허물어질 것이라는 거죠. 10년 전만 해도 의료기기에 의약품이 컴바인 되면 굉장히 첨단 의료기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제로 그런 산업의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될 수 있는 가동 범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넓어진 산업이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특성, 특성을 이제 제가 조금 나열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 7월 20일 얼마 전이죠? 2020년 7월 20일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정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기술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똑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의료기기는요. 행위수가의 수반이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수술을 할 때 그대로 같이 사용을 하면서 작동이 되고 그리고 그 기술 자체가 실제로 의료기술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료기기는 또 수술이나 아니면 의사들이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우리의 그 IVD, 즉 인비트로로 어세이를 하는 그런 다이아그노스틱 품목들이 워낙 외부적으로 많이 지금 외국으로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측정 기기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진 엔지니어링이 실제로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사람 맞춤형 치료, 정밀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기기는 타 산업하고의 활동 그 범위가 다 그 산업과 산업의 경계가 없다 보니까 꼭 의료기기를 했던 산업군이 아니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산업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경남은 소재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장들이 실제로 이런 제조업에 국한되어서 예전의 방식의 그런 그 제조업에서 조금 더 첨단화된 기술로 갈 수 있는 기술 노하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련된 어떤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없다 보니까 영세 산업으로 그냥 있는 거죠. 그런 산업들을 충분히 산업에 이관을 할 수 있는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이제 콘택트 렌즈형 안압 측정기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로 밖에서 측정하던 장비를 사실은 그거는 장비이기 때문에 허가도 쉽습니다. 1등급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콘택트 렌즈형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이런 의료기기들과 컴바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치료제처럼 전자약처럼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실제로 어떤 진단과 치료의 하나의 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던 사람들도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체에 부착된 웨어러블 기기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자약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다른 산업들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은 이런 비영리 재단인 의료재단들이 실제로 이런 개발들을 같이 많이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에 직접 적용된다는 점에서 규제가 강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규제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규제라고 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 번 그 규제를 허들을 넘어본 사람한테 있어서는 굉장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규제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의 산업입니다. 규제가 없으면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한 규제의 허들을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는 제가 블루오션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규제 산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법규를 따라가고 그런 산업적인 특수성을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겪어본다면 굉장히 좋은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보시면 우리나라 식약처만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심사기간이 걸립니다. CE 같은 경우는 좀 짧습니다.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FDA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걸립니다. CFDA는 사실은 1년 이상. 그리고 각각의 품목의 특수성이나 아니면 이제 그 CFDA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건 2, 3년이 지나도 못 받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기기는요, 주로는 인베시브하게 몸 안에 삽입이 되는 3, 4등급 품목인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성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그 시술을 통해서 적용을 하면서 의사들이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엔드 유저들이 실제로
바꾸길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쓰면 바꾸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뢰도가 높은 제품이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많은 시간 동안에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후발주자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나 마켓에 나오기 전까지는 R&D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인허가 전문가, 그 다음에 임상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그 다음에 판매되고 난 이후에 파마코 비즈니스나 아니면 애프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제조업이 6.14인데 의료기기는 7.36이고요. 의약품은 거의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보다 훨씬 더 고용 창출이 많은 산업입니다. 자, 의료기기 관련 제도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그 비급여 치료가 급여가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새로운 의료기기의 수요 창출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괄수가제라고 일반적으로는 부르는데 행위수가에 포함되었던 52개의 치료제품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 제도를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12개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사이의 규모의 시장이 새로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는 허가한 이후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던 것, 그 다음에 보험 등재 절차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동시에 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진입이 그만큼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자료를 갖다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고 보험 등재를 하고 이런 것도 거의 허가 이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당겨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 날 시행을 한 의료기기 산업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입니다. 이걸 보면 실제로 혁신 의료기기가 되면 허가 심사 제도도 맞춤형으로 해주겠고 특히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는 의료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이나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실제로 허가 규정들을 가져갔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FDA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허가를 주고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우리 정부도 조금 늦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허가 가이드라인 만들었고요. 전자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내부 심사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부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성능이 유사한 우리가 이제 510K 품목이라고 하는 거의 동등성을 비교하는 그런 의료기기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실제로 이런 PMA 트랙으로 가고 있는 신의료기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려면 임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상시험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 이런 사업도 상당히 지금 서울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IVD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로스펙티브하게 전향적인 임상 데이터들을 요구하던 것을 품목에 따라서는 후향적으로 리스펙티브한 그런 후향적인 리스펙티브한 그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공 처리를 통해 가지고 리트로스펙티브한 데이터들을 허가 자료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IVD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신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지원 사업들이 더 크게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의료기기 산업 전체적인 현황은 2019년도에는 아직 오픈된 게 없어서 제가 2018년도 걸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도 국내 의료기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6조 8천억입니다. 2017년도에 비해 가지고 10%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2014년부터 18년까지의 그로스 레이스를 보시면 한 8%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업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7년 대비 8.2%, 예, 거의 동반 성장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규모를 보면 세계에서 9위 정도 되고요. 67억 달러 정도 지금 소요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의료 시장에서는 보면 약 1.7%입니다. 예, 작은 시장은 아니지만 큰 시장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 그 쪽을 포커스를 해서 보면 2015년 기준으로 5억 7,400만 달러 정도였고 25년도 되면은 7억 6천만 달러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요, 안전관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시판 이후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고요. 예, 몇 년 전에 유방 보형물로 큰 사고가 터진 이후로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빠른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료기기 산업체가 영세기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10억 원 미만을 보면 2,738개의 기업입니다. 거의 80% 정도가 영세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 10억 미만이라고 하는 건 임상시험은 도저히 생각을 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레귤러토리 허들을 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정도의 기업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평균을 내보니까 수입 의존도가 62.8%예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4대 46인데요. 종합병원으로 가면 20대 80 정도가 되고요. 상급병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학기관이죠. 대학기관 정도 되면, 대학병원 정도 되면 예, 거의 90% 이상이 외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3등급이나 4등급 이렇게 인베시브하게 들어가야 되는 의료기기들은 거의 외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변화되는 환경에서 보면 첨단 기술 변화가 상당히 빠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고령화나 만성질환자의 증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진단, 예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의료기기에 ICT, 로봇 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융합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되다 보니까 안전성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은 3등급, 4등급의 고부가 가치 의료기기를 국산화할 수 있고 안전성 관리를 할 수 있는 세이프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임상이나 허가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 인력을 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다 느끼고 있고 2020년 9월 21일에 정부 합동 바이오산업 인재 양성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상하고 허가 쪽 인력을 이렇게 양성을 하겠다라고 했고 임상 인력을 보시면 2021년부터 1,000명이 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지역 특화 교육 인재 양성 프로그램 예, 지역산업으로 고용부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전문 강사 섭외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서울에서 근무할 때 여기까지 내려오면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저의 하루의 아워리 코스트를 생각하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여기 와서 강의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경력이 없는 예,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나 임상은요, 잘못된 컨설팅, 잘못된 강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 큰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컨설팅은 그만한 타임의 로스와 코스트의 로스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 자체의 퀄리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 관리가 되지 않는 교육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기관 부족합니다. 서울만 해도 대형병원 많고요. 임상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갈 때 같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 전무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 교육이 다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산업들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임상은 코넥, 국가임상사업단이고요. 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협회, 의료기기 산업협회들 다 서울에서만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내려오기를 원하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내려와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회성의 교육이고 그만한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강사풀들이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허가 및 임상 전문 위탁기관들이 거의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의 중소기업들을 보면 서울에 올라가서 어느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상시험에 대해서는요, 이 어떤 CRO, 어떤 임상 위탁기관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성공률이 많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그 노하우를, 그러니까 그런 경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전문 컨설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단회성으로 올라가서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그 기업 내에 허가나 임상에 대한 전문가 풀이 없다 보니까 CRO 선택도 어렵고 CRO를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레이저 장비라고 하더라도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이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치과 용품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파퓰레이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마케팅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 제품의 특수성을 맞추지 못한 임상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임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의료기기 회사에서의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서 어떤 인력이 가장 필요로 할까요? 자, 제가 생각한 부분입니다. 우선 학교나 연구소에서 기초과학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바이오 벤처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나 다 똑같습니다. 응용과학이나 기술 연구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규제가 들어갑니다. 이 규제가 들어가는 이 사업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식약처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FDA도 많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FDA라든지 CE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기술 문서를 만들고 전임상을 하고 임상을 하고 실제로 이런 글로벌 규제나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없다 보니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기술이 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생각한 건 이 지역에도 이런 허가나 임상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이 들어와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있는 기업의 임직원들이 제너럴리스트의 PM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의 교육이 신입사원들의 교육 위주가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를 할 수 있는 임원급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CRO도 관리하고 레귤러토리 오소리티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급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이런 기술 개발부터 그 다음에 임상이나 허가까지의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가 반드시 돼야 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레귤러토리 허들을 넘으려면 CMO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임상을 하려면 GLP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상을 하려면 CRO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한국은 뭐 2-3시간 KTX 타고 올라가면 서울 가고요. 서울에 다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CRO를 운영해봤지만 한미나 대웅이나 유한처럼 저의 계속적인 고객사가 될 수 있는 스폰서랑 한 번 정도 그냥 끝내고 단타로 하는 스폰서랑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배당을 할 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런 회사들이 본인들의 제품이나 본인들의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그 결과물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CMO도 있고 GLP도 있고 CRO도 있지만 이런 서비스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그러면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향은 전문 위탁기관에 대한 상수 정보,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어느 CRO에서 어떤 제품들을 해봤다더라. 그리고 그런 CRO들은 파이낸셜 스테빌리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인플로이에 대한 퍼포먼스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더라. 그 다음에 평가 시스템은 어떻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런
글로벌이라든지 적어도 마켓이 큰 서울이나 아니면 수도권 쪽에서의 언맨 니즈가 그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마켓에서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KOL 그룹을 육성을 해서 그런 KOL 그룹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5분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이제 인제대학교 제약공학과에 부임을 한 지 이제 4년 됐는데요. 예, 졸업생은 이제 3년 차로 올해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3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CRA 트랙이라고 해서 임상시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트랙을 만들었고요. 서울에서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넥, 보건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각각의 CRO에서 실제로 본인들이 직원들을 트레이닝시키고 그 다음에 제약 기업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런 시스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산업에 있어서는 지역 거점 대학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트랙이고요. CRO는 어떤 역할을 하는 데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기초적으로 개발을 하고 다 하고 나면 레귤러토리 오소리티 허가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의뢰하는 의뢰자가 있고요. 기업이죠. 제약기업이나 의료기기 기업. 이런 데가 임상을 실제로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병원 가서 해야 됩니다. 병원에는 연구자가 있고요. 예, IRB 보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에 있는 시스템들을 이 스폰서가 임상시험이 주장창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임상시험에 대한 인력들을 회사에서 고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9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이미 CRO 사업으로 신약 개발이나 의료기기들이 다 개발이 되어 왔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4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CRO라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생겼고요. 이거는 이제 임상시험을 스폰서를 대신해서 예, 계획하고 관리해주는 모든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합니다. 3학년 1학기 때 선발을 하고요. 1년 반 정도 가르치고 나면 실제로 이제 한 학기 정도는 외부로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부터 이제 영어를 조금 타이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CRA 직무모형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제약공학과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임상시험 결과 처리에 대해서 통계 분석이 들어가고요. 네, 결과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쪽은 사실 IT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IT를 전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실제로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임상시험을 계획하는 메디컬 라이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사람들은 실제로 약학이나 의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각각의 전문 파트에 따라서 실제로 그 베이스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도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들은 실제로 이제 병원에 나가서 임상시험 차트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IT를 좋아하는 남자친구들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 쪽으로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임상시험 전반적인 기획이나 관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허가 쪽이나 이런 기획 관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가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 때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그 30학점 이수를 다 하고 나면 4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실습을 나갑니다. 그럼 실습 나가서 4개월, 6개월 트레이닝을 받고 나면 거의 90% 이상이 취업으로 연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CRO 입장에서 4개월, 6개월 트레이닝 시키는 그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인턴십을 통해 갖고 트레이닝 시키는 친구들은 거의 다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교과목 개발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임원들, CRO의 임원들이나 제약회사 임원들을 불러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넣었을 때 이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될까라는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같이 만들었고요.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한 학기마다 글로벌 CRO나 아니면 병원 임상시험 센터나 이런 데 견학을 다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은 저희는 이제 지금 3년차 정도 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미 이쪽 직무를 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가 실제로 1년에 제가 한 학기에 한 번씩 하는데 서울에서 이미 졸업생이 한 4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한 20명 정도 가고 그래서 실제 이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학생들이 취업 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 이수 학생들이 이제 지금 2018년부터 배출이 됐고요. 예, 올해는
올해는 코비드 19 때문에 어려워서 임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취업률은 지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22명 중에서 1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부분도 이 학생들 전체가 다 서울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을 저도 마음이 아픈데 학생들이 받는 처우나 학생들이 근무하는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제가 지역 기업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지역 기업들이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쉐어를 하고 어떻게 시스템화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만 고민스러울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 동남권에 부울경 전체를 통해서 임상 CRO는 한 군데도 없고요. 이런 전문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실습기관도 교육기관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로 우리가 식약처에서 이제 그 임상시험은 전문가가 좀 가서 병원에 가서 자료를 제대로 봐야 하기 때문에 법정 의무 교육 시간을 이수를 해야 한다라고 약사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 같은 경우는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40시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정 이수 시간입니다. 이게 없으면 저런 회사에 취업도 할 수 없고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40시간 생각을 해보면 8시간씩 5일입니다. 8시간씩 5일 동안 우리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여관에서 전전하면서 내지는 찜질방에서 전전하면서 5일씩을 개인 사비로 이렇게 개인 사비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코넥에 얘기를 해서 코넥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1년에 딱 8월 첫째 주 한 주 동안 5일 동안 내려와서 40시간 이수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남권에 RA나 CRA 교육 인증기관은 절실히 필요하고요. 이런 교육 시스템들은 마련이 돼야만 기업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은 전 재료연구소 소장님이시고 경남과총 수석 부회장님이신 이용태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리 김영순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하신 말씀들을 잘 해주셔서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제 쪽에서 봐서 오른쪽에 앉으신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는 우리 백승관 기업 대표님께서 먼저 발제 내지는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프로그램의 가장 수혜자 또는 가장 원하는 게 많을 것 같은 우리 김윤아 학생께서 그 소감이나 바라는 바나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제 왼쪽으로 김해시에서 나오신 우리 시의 공무원께서 이 교육 의료 이 기기 산업에 대한 관련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 그 다음에 시에서 해온 일들, 미진한 일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얘기들을 다 들어보시고 이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나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또는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각자 역할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맨 오른쪽에 계신 우리 경험이 많으신 의료기기 산업에 경험이 많으신 우리 백승관 대표님께서 그동안의 경험과 의료 기기 관련 인력 양성을 에 관한 견해를 좀 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이내로 제한을 좀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세기 메디텍이라는 임플란트 전문 수출업체라고 있고 이 허가를 중국이나 ISO-CE가 허가를 획득을 해서 지금부터 수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품질관리 책임자, 우리 GMP, RA, CRO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수님도 말해주시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의료 쪽에서는 이보다 더 귀한, 더 어려운 것이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그 학생들 또는 초보자를 위해서 GMP나 RA, CRO 교육을 체계적인 교육시를 통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희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과연 졸업생이 또 교육 이수자가 과연 어디에 취업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칼라가 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 아까 자막에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서울 경인 지역에 갔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가서 또는 중견기업에 가서 그분이 교육을 이수를 받아서 거기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특별한 업무 관계없이 진행을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그 졸업생이, 그 이수자가 중소기업에 갔을 때는 아마 업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산훈련소 6주 교육식에서 전방에 보낼 때 그 앞에 창병병장이 있을 때와 혼자 없이 초병이 됐을 때 관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볼 경우에서는 그런 지금 현재 초보자들은 뽑지 않죠. 왜?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가면은 아마 품질관리 책임자라는 직책을 줄 겁니다. 아마 품질관리 책임자가 제 기억에 2016년도에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직접 그 기업에서 판매 또는 개발 판매나 격리 회계 빼고는 모든 R&D나 품질 관리, 생산, 나중에 판매 후에 리스크 관리 모든 전체 역할이고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들은 책임을 주지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잘. 그럴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그 교육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저는 다행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이제 그게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차선으로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것은 방금 먼저 우선한 것은 농산훈련소라고 생각하면은 이번에는 좀 하사관 교육, 장교육을 시켰으면 어떻게 좋겠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추천하는 그 인재들이나 그 육성을 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RLA나 CRO나 GMP 교육을 시키면은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과 말씀은 같이 하되 이것도 병행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 있을 것이다. 그럼 당장 쓸모가 있고 당장 기업에서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교수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에 있어가지고는 제일 문제가 인허가인데 보통의 대표들이나 임원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법을 하게 되고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에러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또는 임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어떤 뭐라 그러나 아이디어나 그런 걸 교육을 심으면서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번처로는 지금 클래스가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급, 2급은 신고사항이고 3급 사항이 허가사항인데 대부분에 보면 그 관계없이 그냥 교육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으면 1급, 2급, 3급, 4급을 좀 구분해서 하면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제대학에서 이런 학생들이 정말 나와서 우리 기업의 지역에 그런 된다 그러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기업에 홍보도 해서 더 발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데 조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승관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초급 훈련받은 학생도 필요하고 졸업생도 필요하고 더해서 이 고등교육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대표자들을 모아서 이 교육을 시켜서 이 의료기기 산업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같이 응집되는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교육 프로그램에 실제 그 수혜자이기도 하고 또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직업을 구해야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우리 김연아 학생께서 의견을 비락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의생명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나 학생입니다. 무엇보다 먼저는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이 산업이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인허가 부분에서의 그 수요가 정말 매우 많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교육 또한 이 인제대학교에서 이제 필요하고 또 강소특구로 정해짐으로써 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말씀해 주신 교수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지금 김해시가 기업이나 이제 학교가 강소특구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이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자문을 구한 그 결과로 나왔고 그에 따른 홍보랑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 홍보나 커리큘럼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이제 시행하는 중이고 만들어가는 중이라면 후에는 어떻게 이 경남 지역에서 또 이 지방에서 또 수요와 인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도 저는 이제 구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현재 관련 직종 종사자가 이 인허가 분류에 이제 종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연관성이 많은데 서울에만 한정되고 있는 것이 저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지방에서도 이제 수요가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후에는 지방에서 있으려고 하는 구직자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고 관련 계열 학과 학생으로서 참 지금은 저의 입장은 이제 구직을 준비를 하고 4학년이 되어서 이 교육에 참여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주변에 계열학과 학생이고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추천을 하고 싶은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방에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이제 홍보와 또 제약공학과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계열이나 관련 학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관련 학과에도 안내를 하고 좀 관련 모집 대상을 조금 확대를 하면은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교육 인프라를 전문 강사를 이제 초빙을 하거나 이 전문 강사 라인을 구축하여서 이 경남 지역에서 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단순 이론적인 부분만 이제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좀 전문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이 지금 최종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 지금 영세기업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소기업의 학생들이 이런 구직자들이 취업을 하면서 함께 커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교육을 먼저 이수를 한 후에 이 기업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쌓아가느냐에 대한 것도 저는 조금 궁금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지원 또 기업 부분에서는 금액에 대한 그런 자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환경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 인허가 인력 양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것이고 앞으로 이 경남 지역에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관련 학과뿐만이 아니라 유관 학과에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좀 홍보가 되고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사항 또는 대책 이런 것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수님께서 한번 이 프렌 지금 하고 계시는 프렌의 확장 프로그램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좀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학생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패널 토론자로 넘어가서 제 왼쪽에 앉아 계신 김해시에서 나와 계시는 일자리 경제국의 한숙정 팀장님께서 그동안에 김해시에서 지원해 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는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들 또는 앞으로는 김해시에서 인력 양성에 대해 의료기기 인력 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해시 미래사업과의 한숙정입니다. 김해시가 해왔던 일 그리고 이제 의료산업 육성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전문 인력 지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는 2006년부터 미래 먹거리로 고부가 가치 산업인 어생명 산업을 육성해 왔으며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업종 전환, 다각화, 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전국 최초 어생명 의료기기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받아서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화를 촉진화를 하고 있고 올해 8월 달에 메디컬 디바이스 실용화 센터 건립을 통해서 재활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특화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NHN 데이터 센터 유치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산업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 관내 기업체 수가 약 7,500개 정도로 저희 조사에 의하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 수가 10인 이내의 기업체가 한 5,500개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세민 기업이 약 지금 90여 개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기업당 평균 인력이 6명 정도로 고용이 되어 있고 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기업 매출도 떨어지고 신규 인력 고용도 어렵고 이직률도 높은 것이 사실이고 시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기업 유치 및 확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 이제 김경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전문인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제 우리 시의 여러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명 의료기기 기업들은 많은 R&D라든지 인정, 인허가, 임상, 마케팅 이런 것이 많이 필요로 해서 경험과 자질을 가진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관내 기업들 대부분 1, 2등급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고 향후 3, 4등급의 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서는 기술도 확보해야 되고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도권 중심으로 아까
들으신 바와 같이 수도권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있고 취업도 그렇고 그 겨우 1년에 뭐 1개 정도 지역별로 수대 교육을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우수 인력이 수도권 편중되어 있고 인력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김해시만 가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국내 우수 사례나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김해시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늘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 관련해가지고는 시도 충분히 전문기관이 마련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고 있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김해시에서는 인력 양성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인재대학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노화 산업 디지털화 인재 양성이라든지 생명 및 공학 기반 인재 양성을 위한 링크 사업, 그리고 헬스케어 특성화 및 산업 연계 인력 양성을 위한 포스트 프라임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역대학 육성 및 핵심 기술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그 BK21 사업 또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생민 기업을 유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해시에 있는 어생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수요하고 인력, 이게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인력 양성기관, 지금 이제 대학교가 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시는 실제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하고 또 이제 가르치는 양성기관의 소통도 많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시가 도와줄 게 있으면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산하경관이 서로 다 힘을 합해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까 시야로 교육을 해서 대부분이 전부 서울에밖에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인력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지만 그 인력을 지원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취업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인력 지원해주면서 그게 좀 쉽지 않은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김해시는 우수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에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지방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도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바고, 이것들을 어렵더라도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심으로 해서 이 의료기기 인력 양성 사업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의 의료기기들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시에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 등등을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기기 인력 양성 사업에서 실제로 참여해보는 교수의 입장에서 시나 또는 전문가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토론을 좀 유도해 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대학교 의용공학부에 있고요.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그리고 김희씨 감사드립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 몇 년 전부터 그 대학의 사회적 책임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수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ESI라는 ESI 사회 경제적 책임 임팩트 팩터를 계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링크 사업단을 주축으로 대학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목표 17개를 설정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터 그 다음에 이주민들, 그리고 환경, 그리고 일자리, 청춘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17가지 나눠서 이제 집행 체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소특구 연관해서는 저희가 교육 쪽에서는 이제 타이틀을 전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K바이오 인재 요람으로 세웠습니다.
경남김해 강서특구 핵심 기술 보유기관이 인재대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맡은 다른 보직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이전 센터장입니다. 보면은 과연 인재대가 보유한 기술 중에 어떤 게 과연 산업에 바로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혹은 바로 뭐 제품화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거의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재다 교수 수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연구 인력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뭐 강서특구는 됐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학생 수도 엄청나게 부족하죠. 이제 저희 의료기기면 의용공학과 그런 관련 학과들인데, 나날이 학생 수준도 떨어지고 있고, 학교에서 이제 골치가 아픈 문제죠. 이제 입시일 혹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최초에 이 강서특구 지정될 때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하고 핵심 기술 보유 기관하고 골든루트라든지 서기면 일반 산업단지하고 이격거리가 3km 이내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수직거리로 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격 사유거든요. 절대 특구가 인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제 조건을 제시한 게 뭐냐면 의용공학과를 의료기기 만드는 학과를 특구 내에 설치하겠다. 그래서 산당 캠퍼스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냈습니다. 근데 뭐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는 뭐 링크라든지 예전에 프라임이라든지 해서 뭐 IPP, 일학생병원 병영제, 캡슐 디자인,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재학생들 관련된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재직자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올해 저희 대학이 BK가 3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접적으로 특과와 연관된 학과가 디지털 학문화 헬스케어 학과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대학원이 선정이 돼서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인력을 좀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측에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면 한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경남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는 계획을 세우기로는 의료 빅데이터 교육, 디지털 의학, 그 다음에 비대면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공공의료 관련 교육, 그 다음에 K방역 관련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통으로 제안서상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남도가 항마 산업을 주축을 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도 뭐 그 항마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신문에 나왔었는데 엊그저께. 근데 김해 양산 지역이 양방 항로화 산업의 주축이 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혁신 플랫폼상에서 양방 항로화 산업의 주축인 김해 지역에 있는 대학이 이런 플랫폼 사업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래서 안타까운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산당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격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당장 뭐 단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 최초에 이 강서특구 사업 제안서를 작업할 때 저희는 김해시하고 이미 MOU를 맺은 상태였고, 그다음 계획서상에서는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다가 들어가게 되고, 저희과 전체가 학부 대학원이 전체가 옮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다가 주촌에다가. 그래서 최대 이슈거리가 뭐냐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고, 그 다음에 그 캠퍼스다운 캠퍼스를 3단에다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학생 복지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 뭐 물론 1년 한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이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사결정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봐야 뭐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의사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이 뭐 시하고 뭐 학교하고 이렇게 빨리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많이 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스케줄을 짜고 있는데 이미 계획 수립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도 다 했습니다. 그 충북대 오송역에 가서 충북대 경우는 약대 단대 전체가 오송 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근데 그 학교 역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충북대 약대 졸업생들이 오송에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한 명도. 다 서울로 가버리죠. 그것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 산당 캠퍼스를 준비하면서 학교 내 혹은 김해시와의 관계 이거를 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뭐 공간 강의실도 꾸며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교양 수업을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전임 상주하는 전임 교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교수들이 전체가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교수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좀 보고 오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입학하는 그 학생들에서 동일로 또 얻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저기는 산단 캠퍼스 추진 TFT를 구성을 했고, 제안서도 어느 정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감소특구 사업 중단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어필을 하고 있지만 뭐 산업융합대학원 정도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얘기도 해봤지만 뭐 안 먹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존폐 위기가 놓인 게 이제 산단 캠퍼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있고, 어딜 가봐라 그래서 가보기도 하고, 막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완벽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못 해줍니다라고 점점 그 요건들이 강화되고 있는 입장이고, 최근에 인천대하고 제주대학이 됐는데, 참 저희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김혜 씨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공간하고 돈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그리고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법인 이사의 승인 보고를 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학 입장에서만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김혜 씨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바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김해 강서 연구개발 특구를 운영하는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 뭐 크게 뭐 공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교수도 필요하고 또 학생도 필요하고 또 직원도 필요하고 많은 필요성을 지금 제안하고 계십니다. 혹시 뭐 오늘 참석하신 팀장님께서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런 노력이 있는지 이런 거에 좀 답변을 해줄 수 있으시면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팀장님은 내용을 특구 사업 추진할 때 제가 제 계획하기로는 얼굴 뵌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인사 이동이 있었던 걸로 맞습니까? 아, 네. 그러시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알아주는 게 여러 가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토론 네 분의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발표를 잘 해주신 교수님께서 이 토론자들의 이 얘기를 들으시고 특히 학생이 요청한 프로그램의 홍보라든지 기타 여러 확대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네 분의 토론자들이 말씀해 준 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허가 연계 전공이랑 CRA 트랙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제가 혼자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CRA 트랙이 한 20명 정도, 22명 정도가 맥시멈이고, 그다음에 인허가 쪽도 사실은 지금 혼자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을 탓하면 앞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할 수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외국에서의 서티나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홍보하고 지금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산업화 트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한 방향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역에서의 인재 양성은 닭이 먼저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실제로 그 기업이 고용인들한테 적절한 처우를 해주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세한 기업에 서울로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친구들을 지역을 위해서 여기서 태어났으니 희생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만 해도 미국같이 큰 땅덩어리에서도 밸리가 3개인가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특구 지정, 그 다음에 각 산업체에 바이오 쪽에 안 붙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선택과 집중입니다. 차별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기업들이 부자가 돼야, 기업들이 잘 나가야, 실제로 그게 지역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처우를 받고 좋은 학생들이 지역에 엄마 아빠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실제로 시와 대학이 노력해야 되는 건 역할 분담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저는 공조체제가 끈끈하게 유지가 돼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는 한 부분은 재직자 교육을 일반적인 직원들이 아니라 조금 더 임직원으로 높여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교육이 필요합니다. 스페셜리스트는 우리나라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스페셜리스트의 지붕을 씌울 수 있는 각각의 기둥에 지붕을 씌울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규제를 넘어가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규제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돈을 앞에 나가서 벌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컨소시엄이 필요하고 그게 컨설팅 컨소시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컨설팅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분들 그나마 영세기업으로라도 유지했던 분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들어가서 그조차도 못하게 되는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좀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시와 대학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좋은 처우를 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들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제는요. 한 번만 통과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0에서 1로 뛰었기 때문에 1에서 10이 가는 거는 0에서 1만큼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 탄생해서 지역에 뿌리 박혀서 실제로 김해, 경남 여기가 우리가 실제로 지금 특구로 지정된 그 시너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좋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지까지 네 분의 토론자와 좋은 발표를 해주신 우리 김경순 교수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김경순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거의 랩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시와 대학과 또 산학연 관련 산업체라든지 다 합심이 돼서 김해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이 활성화되고 여기 인력이 배출되고 지역의 기업을 다시 또 활성화시켜서 이 지역이 의료산업의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기를 될 때까지 저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 분 토론자분 그리고 발표해 주신 교수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